이게 그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악의 평범성 자체 이 말 자체가 평범해졌습니다. 너무 진부해졌어요.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준비한 데는 그 한나 아렌트의 그 목소리 직접 이분이 뭐라고 쓰고 있나 하는 거를 많이 있어서 그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 알던 거 그것도 좀 심층 깊이 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. 영화를 좀 먼저 볼게요. 영화는 2023년에 개봉했고요. 장르는 역사 드라마입니다. 이 감독 조너선 글레이저는 과작의 작가라고 합니다. 이 영화의 10년 전의 작품이 2013년에 개봉된 작품이 유명한 그 언더 더 스킨이에요. 영화 많이 보시는 분은 언더 더 스킨 들어보셨나요? 그 스칼렛 요한슨이 외계인 여자가 지구에 와서 남자들 잡아먹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구인의 감정을 느끼고 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,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감정도 느끼고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게 남자들을 잡아먹다가 스스로가 이제 희생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불타서 연기로 사라지는 언더 더 스킨. 그 감독이기도 합니다. 조나슨 글레이저가. 언더 더 스킨도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. 그 영화도 굉장한 문제작입니다. 불친절한 영화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죠? 그 영화 좀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언더 더 스킨. 그 감독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안 만드는 감독이래요. 원작이 있다 그랬죠. 마틴 에이미스의 동명 소설에서 그것만 따왔고요. 소설에 많은 것 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. 골경만 가져왔다고 합니다. 이 영화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. 7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했고요. 96회 아카데미상 국제영화상 음향상을 수상했습니다. 5개 부분 노미네이트 됐는데 상은 이 2부분을 받았고요. 이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을 때 수상 소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잘 이게 안 되네요. 이 영화 일단 등장인물은 아까 보셨죠? 회스 부부, 해트비 회스의 아내입니다. 영화 보면 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중산층 출신 아닌 것 같죠? 부인의 어머니도 유대인 가정에서 한여로 일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별로 잘 사는 중산층 출신이 아닙니다. 루돌프 헤스고요. 아들이 장남이 그러니까 요때 극 중에서 13, 14세 클라우스 헤스, 그리고 장녀, 그리고 차녀가 잉예가 이제 밤에 잠 못 자고 늘 이렇게 방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 딸이고요. 아이들이 다 불 켜놓고 자요. 밤에 불 끄고 자지를 못합니다. 한스 헤스 차남입니다. 그리고 그 젖먹이 있었죠. 늘 우는. 그래서 너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. 그러죠 아빠가. 아나 그레트 헤스, 이게 이제 세 번째 딸, 그러니까 아들 둘, 딸 셋입니다. 인물의 특징을 보면요, 루돌프 헤스는 직업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남자고, 또 이 아우슈비츠 그 소장으로 지금 아까 상부에 그 상관이 편지 쓴 거 보셨죠? 히mmler한테. 이 사람 너무나 아우슈비츠 소장직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거 바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죠. 해트비 부인 이름이죠. 꿈에 그리던 집을 이제 막 소유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. 여기가 자기는 여왕처럼 살고 있잖아요. 남편이 나보고 엄마한테 그러죠. 남편이 나보고 아우슈비츠 여왕이래요 하니까 엄마랑 같이 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딴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여자도 그렇게 막 모피를 걸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아유 안 됐다 그 죽은 사람 이런 것도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그 친구들이 놀러 와서 다이아몬드 이건 무슨 반지게 하면서 이거 어디서 얻었게, 유대인들이 치약 속에 숨겼죠. 그래서 치약을 짜니까 거기 다 이게 있더라 하니까 다음에는 치약 좀 더 여러 개 가져오라고 해야겠군. 그런
친구들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끼리끼리예요. 그 유대인들을 머리 좋잖아 그러죠.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잡담하죠. 이 부분은 이제 영화에서 남편이 그 문단속을 잘 그 밤에 다 문을 잘 잠그고 하는 걸 장면을 꼼꼼하게 보여주는데요. 이 부분은 단속, 문단속, 청결, 하녀들을 부인은 하녀들을 닥달하고 남편은 문단속 잘하고 열심히 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하고 그리고 구획화에 능한 실내 생활자입니다. 제가 예. 예. 아, 이 집,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죠. 여기 3년 전에는 폐허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새 집입니다. 수용소 만들면서 옆에 관사를 이렇게 지은 거죠. 아, 예, 예.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새 2층에 저택을 얻은 거죠. 방이 10개고요. 방방마다 화장실, 그러니까 욕실이 여러 개 있고,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. 이런 집에서 평소 살고 싶었었는데 못 살았었어요. 그러니까는 여자는 남편 따라 안 가겠다는 거죠. 예, 안 따라 결국 안 따라갑니다. 안 따라가고 허락을 또 구해요. 남편 없이도 그 관사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.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은 남편이 먼 데서 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하고 부인한테 전화하고 밑에 내려가면서 구토하고 이제 영화가 현대로 잠시 왔다가 이제 끝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냄새는 표현할 수 없죠. 그 냄새도 냄새지만 그 앞 장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장교들의 연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멸절 정책 그 작전이 너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회스 작전으로 불릴 거야라는 지시를 들어요. 그래서 그 연회장에서 이제 그 부인한테 전화하는데 여보 당신도 회스잖아.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역교미죠. 그러니까 마지막 양심의 어떤 반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음, 그쵸, 그쵸. 예. 그리고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요. 그 연회장에서 헬스가 멍하니 있으면서 아우 이 사람들을 또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네. 그런 장면도 있어요. 예. 제가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게 무슨 뜻이야? 금전적 이득 지대. 그 나치가 아우슈비츠와 그 주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던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. 이 이름이 실제로. 네. 그 홀로코스트는 히브리어로 쇼아죠. 쇼아. 말살.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그 유대인 절멸 나옵니다. 자, 이 감독이에요. 1965년 지금 60세이고요. 영국의 영화 감독이고 각본가입니다. 영화가 이제 제가 다른 영화는 모르고 이 언더 더 스킨을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이 영화를 감독한 감독입니다. 예, 아카데미 수상 소감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. 이분 자체가 유대인 핏줄인데요. 이분이 뭐라고 그 아카데미에서 벌벌 덜덜덜 손을 떨면서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유대인 정체성과 홀로코스트가 오용되는 것에 반대. 이게 뭐냐면요. 요거를 할 때가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 그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간 거였는데 그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이어 가자 지구를 또 폭격하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스라엘 폭격으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
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라고 이때 제가 이거 참 감명 깊게 이거 그 인터뷰 저 수상 소감을 들었는데요.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때 그들이 한 일을 보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를 반성하고 직면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 이 소감을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삽입으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뜨더라고요. 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또 유명한 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가 4월의 아들 뭐 쇼와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. 그 감독들한테서 엄청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 또 팔레스타인 폭격한 것도 이거 강하게 비판한 거니까요.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그때 과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.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뭐 쉰들러 리스트도 있었고 또 그 쇼와 또 사울의 아들 최근에는 사울의 아들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특징은 연출이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희생자 쪽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죠. 희생자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고 그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보이지 않음으로써 보여준다. 그 담벼락으로 이렇게 해서 담벼락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희생자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희생당하고 어떻게 죽고 안 보여주는데 보여주지 않는데 대신에 말하죠. 아까 그 군인들이 그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각로 하죠. 한쪽은 계속 24시간 소각로가 이렇게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식히고 하면서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걸 그걸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하루에 500명까지 죽일 수 있다. 그러면서 이 기계의 효율, 이 새로 만들어지는 소각로, 소각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음향 간접적으로 들려 늘 이렇게 웅거리고 비명 소리 들리고 하는 소리가 늘 들려와요. 암시, 대화, 연출로만 이 참상이 간접적으로만 보여지지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 겨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아까 숲에서 그 희생자들이 끌려가는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 그거 보여줄 뿐입니다.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가해자와 그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롭게 누리는 일상을 정말 건조한 시선으로 담아낸 연출입니다. 아주 건조하게. 그리고 그 해트비 역을 한 그 배우가 이렇게 걸음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? 걸음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걷죠. 이 부인 역을 한 배우가 친척 중에 그렇게 걷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해트비 부인을 잘 표현할 이 배우가 한 말이 배우는 대사로 말하기보다 표정 이런 행동 이런 걸로 보여준다 해서 이제 그런 걸음 구정하게 그런 걸음을 걷는 그래서 그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촬영의 특징이 있어요. 이 사운드가요. 2022년 그 사운드 디자이너가 파리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비명, 고함, 기차 총소리 이런 사운드를 이렇게 그 영화에다 입힌 거라고 해요. 그리고 세트 곳곳에 이 영화는 감독이 바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 감독이 한 게 아니라 세트 곳곳에 10대의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에 그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할 때는 절대 스태프들이 안 보입니다. 촬영하는 스태프이 안 보이고요. 꼭 무슨 몰래 카메라처럼. 그래서 그 배우들이 이렇게 방해 없이 몰입하면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형 카메라를 숨긴 다음에 긴 롱테이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촬영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해트비 부인이 이제 모피 코트를 방에서 입는 장면도 보면 몰래 카메라 우리가 그 보듯이 보는 것 같은 그 관객들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. 모든 촬영 스태프들은 따로 마련된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원격으로 촬영한 거예요. 원격으로.
이 감독이 그 이거 영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. 너무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했는데 자기를 그 포기하지 않게 해줬던, 이것도 유튜브 영상인데요. 제가 이것도 링크로 했는데 이것도 열리지가 않네요. 이것도 짧은데 굉장히 있을 건 다 있는 그런. 로튼 토마토의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이 있습니다. 끔찍한 범죄에 연루된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를 냉정하게 조사하는 이 영화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 행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모습들을 관객들로 하여금 차갑게 바라보게 강요한다. 이렇게 해서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. 자,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죠. 루돌프 헤스. 나치 친위대 중령입니다. 1940년에서 1943년까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소장으로 지냈습니다.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1945년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그 위로부터 도망가라, 망명해 어디 딴 나라로 망명해라 하는 그 지시를 듣고 받고 이제 신분을 위장해서 정원사로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망명해서 신분을 감추고 살았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해서 잡혔냐? 잡혀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재판받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교수형으로 죽습니다. 교수형을 당해요. 근데 어떻게 잡혔냐 하면요. 영국 정보부에서 부인을 신문을 했습니다. 부인, 너 남편 어디 있어?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불겠습니까? 부인을 어떻게 하면 부인이 입이 열겠어요. 너 안 불면 아들을 소련 수용소로 보내겠다 하니까 이제 아들 클라우스이스 장남 소련 수용소로 보내겠다 하니까 부인이 입을 열었죠. 그런데 처음 잡혔을 때 부인했대요. 나 회수 아니요. 그랬는데 마침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네요. 결혼 반지에 회수라고 새겨져 있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래서 잡혔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처음에 종교가 가톨릭이었고요.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죽기 전에 다시 가톨릭으로 고해 성사를 하고 죽었습니다. 그 끝에는 이제 뭐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. 잘못했다. 폴란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. 뭐 그랬다고 합니다. 이 루돌프 헤스가 살았던 실제 저택입니다. 이게 그 아우슈비츠 그 망대가 있고요. 실제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실제 집입니다. 그 영화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죠. 이 실제 수영장인데요. 이 영화의 세트는 이 집을 왜 안 썼냐면은 집은 낡았고 영화에서는 지금 집을 금방 지은 새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세트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. 이 감독이 굉장히 자료 조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요. 될 수 있으면 실제 집하고 비슷하게 그걸 세트를 지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 영화에 보이는 그 집이 그렇게 새 집인 겁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새로 지어진 집이니까. 이게 이제 열화상 영화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한 장면이 있는데요. 중간에 보면은 이 밤마다 수용소 근처에 그러니까 이게 수용소 그러니까 강제 노역 장소에 들어가서 과일을 숨겨놓는 폴란드 소녀입니다. 오른쪽은 이분의 실제 모습이고요. 이름이 알렉산드라 뭐 비스트로니 코워제이지크 이런 이름의 폴란드 소녀라고 합니다. 이 소녀가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 감독이 이분의 그 증언에 힘을 입어서 영화를 끝까지 완성했다고 합니다.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이 과일을 숨기다가 이 소녀가 어떤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. 숨겨진 그 나무 상자를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수용소 수감된 유대인이 썼으리라고 짐작되는 악보가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집에서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는데요. 그 실제 이분의 집이라고 합니다.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감독 말로는 실제 그 집에서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영화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화는 유튜브에 보시면 이동진 평론가도 이 영화를
만점을 줬죠. 그리고 리뷰가 굉장히 자세한 리뷰가 있습니다. 그거 들어보시면 되고요. 꽤 많은 분들이 리뷰를 올렸고 아까 제가 그냥 넘어온 이 감독의 실제 수상 소감 두 번째 좀 굉장히 자세하게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영화에 관해서 뭐 나눌 거 있으신가요?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. 소련과 싸웠던 그 전선이잖아요. 근데 동부 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었던 독일 안에 있었던 수용소들은 다 증거를 없애려고 다 때려 부수고 없앴대요. 다 없애고 했는데 여기 이 아우슈비츠는 동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소식도 늦게 갔고 그다음에 퇴각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. 안 했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자기 아버지가 이랬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이 이해했다고 그래요. 너 그때 어렸지. 그런데 결국 그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부인은 이제 전범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나 뭐 이런 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부인도 살았고 자녀들도 다 살았지만 다 부인은 죽을 때 헤스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 못 쓰죠. 다른 이름으로 죽었다고 해요. 자녀들도 다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.